눈발이 조용히 내리는 겨울 아침, 강원도 산골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에서 김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뒤덮었고 여전히 잔잔히 내리는 눈송이들이 겨울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곳에 온 지 이제 겨우 6개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아내 윤서희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이사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서희야, 오늘은 기분이 어때? 민재는 방 안쪽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다. 서희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9개월로 불러와 있었고 출산 예정일은 일주일 후였다. 괜찮아, 민재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서희가 대답했다. 민재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고 손을 꼭 잡았다. 곧 우리 아기를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곳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도 40분 거리였고 특히 눈이 내린 겨울엔 길이 막힐 수도 있었다. 어떻게든 아내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민재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있는 2마리의 거대한 진돗개에게 향했다. 백설과 검은 털의 흑룡이었다. 2마리 모두 비상하게 크고 강인한 개체였다. 특히 흑룡은 어깨 높이가 거의 70cm에 달했고 덩치도 야생 늑대만큼 크게 자란 수컷이었다. 백설은 암컷이지만 역시 보통 진돗개보다 훨씬 크고 강했다. 이 2마리는 이전 집주인이 남기고 간 것인데 처음엔 낯선 민재와 서희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서희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흑룡은 항상 서희 주변을 맴돌았고 백설은 마치 그녀의 뱃속 아기를 느끼기라도 하는 듯 종종 서희의 배에 코를 가져다 대곤 했다. 사람들은 진돗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성격이라고 했지만 이 2마리의 헌신은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마치 서희와 그녀의 뱃속 아기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듯했다. 민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가 갑자기 시계를 보고 놀랐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 장 보러 나가야 해. 서희야, 나 좀 다녀올게.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운전 조심하고. 민재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키스하고 옷을 갖춰 입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다. 발걸음을 내딛기 전 그는 뒤를 돌아 흑룡과 백설을 불렀다. 흑룡아, 백설아, 서희 잘 지켜. 알았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2마리 진돗개는 꼬리를 흔들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특히 흑룡의 눈빛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마음을 놓고 차로 향했다. 그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서희는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가진통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아직 예정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건 진짜 진통인 것 같았다. 민재야.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물론 대답은 없었다. 서희가 고통의 얼굴을 찡그리자 백설이 즉시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개의 따뜻한 숨결이 서희의 손등에 닿았다. 흑룡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를 주시했다. 괜찮아, 괜찮아. 서희는 자신과 진돗개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또 다른 진통이 밀려왔다. 이번엔 더 강했다. 창밖으로 눈이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갔고 바람이 불어 눈송이를 이리저리 날렸다. 서희는 폰을 집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이 되지 않았다. 산골 마을의 전화 수신은 항상 불안정했지만 지금같이 날씨가 나쁠 땐 더욱 그랬다. 또 다른 진통이 찾아왔고 이번엔 서희가 소리를 내며 몸을 구부렸다. 흑룡이 갑자기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뒷발로 서서 손잡이를 내리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물론 문을 열진 못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도움을 구하려 했다. 백설은 서희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행이다. 너희가 있어서. 밖에서는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고 집 안까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서희는 이제 정말 불안해졌다. 민재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이런 날씨에 그가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때 흑룡이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밖을 바라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백설도 귀를 세우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서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창가로 향했다. 흑룡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눈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
누군가가 그들의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산골 마을에서는 이웃이 드물었고 이런 날씨에 찾아오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서희의 불안감이 커졌다. 그녀가 창에서 물러나려는 순간 또 다른 진통이 찾아왔고 이번엔 너무 강해서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 민재야, 어디 있어? 백설이 즉시 서희 곁으로 와서 그녀를 받쳐주려는 듯 몸을 기대게 했다. 그녀는 계속 창밖을 주시하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두려움과 통증 속에서 서희는 문득 옛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진돗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특히 이 두 마리는 보통 진돗개보다 훨씬 크고 강했다. 그녀는 백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지혜와 충성심이 가득했다. 백설아, 흑룡아, 도와줘.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흑룡은 창에서 물러나 서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몸을 낮추어 서희가 자신의 등에 기댈 수 있게 했다. 백설도 서희의 다른 쪽에서 몸을 받쳤다. 두 마리의 강인한 진돗개 덕분에 서희는 가까스로 침대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통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물이 터지는 느낌까지 들었다. 아기가 정말로 오고 있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올 거야. 서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대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다. 흑룡과 백설은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고 특히 흑룡은 문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눈에 덮인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남자가 외쳤다. 흑룡의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고 백설도 서희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 앞에 섰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희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낯선 남자는 소리를 따라 방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흑룡이 위협적으로 앞발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남자는 뒤로 물러났다. 진정해, 개야. 난 도우려고 온 거야. 하지만 흑룡은 물러서지 않았다. 서희는 진돗개의 보호 본능을 이해했다. 그들에게 낯선 사람은 위험이었다. 흑룡아, 괜찮아. 그분이 도와주러 오신 거야. 서희가 말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 걸음 내딛었지만 이번엔 백설까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제가 출산할 것 같아요. 제발 남편을 찾아주세요. 서희는 고통 속에서 말했다.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개들이 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남편분이 어디 계신가요? 마을에 장 보러.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남편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데려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서희는 다시 두 마리 진돗개와 함께 남겨졌다. 진통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백설은 계속 서희 곁에서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고 흑룡은 방 안을 서성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마치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것처럼 행동했다. 시간이 지나도 민재나 그 낯선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희의 진통 간격은 점점 짧아졌고 그녀는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날 것임을 느꼈다.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흑룡아, 백설아, 난 너무 무서워. 흑룡이 서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코로 건드렸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백설도 더 가까이 다가와 서희의 배에 머리를 살짝 기대었다. 서희는 갑자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진돗개들의 눈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다른 강한 진통이 밀려왔고 서희는 이제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자세를 잡았다. 백설은 마치 이해한 듯 서희의 등 뒤에 자리 잡아 그녀가 기대도록 했다. 흑룡은 방문 앞에 섰다. 서희는 모든 힘을 다해 밀어냈다. 고통스러웠지만 두 마리 진돗개의 존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몇 번의 고통스러운 시도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희는 믿을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가슴에 안았다. 안녕, 우리 아가. 작은 여자아이였다. 그녀의 피부는 붉었고 머리카락은 이미 짙은 검은색이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백설이 조심스럽게 코를 들이밀어 아기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운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흑룡도 다가와 신생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서희는 두 마리 진돗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대문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희야, 어디 있어? 흑룡이 즉시 반응하여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엔 으르렁거리는 대신 꼬리를 흔들었다. 민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그의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두 마리 거대한 진돗개는 마치 경비병처럼 그들 주위에 서 있었다. 서희야, 아기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야, 민재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민재는 아내와 아기에게 다가가 그들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흑룡과 백설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흑룡은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백설은 여전히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마리 진돗개는 아기 소유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들은 항상 소유리의 요람 곁에 있었고 그녀가 울 때면 즉시 민재와 서희를 불러왔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소유리의 방 앞에서 경비를 섰다. 소유리가 자라면서 흑룡과 백설은 그녀의 놀이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소유리가 기어다닐 때 그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고 그녀가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마리 거대한 진돗개와 어린 소유리의 특별한 유대감에 놀라워했다. 특히 흑룡은 누구도 그의 허락 없이는 소유리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자식을 지키는 아버지처럼 행동했다. 어느 봄날 소유리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민재와 서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집 밖으로 나가 숲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들개가 나타났다. 소유리는 겁에 질려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흑룡이 번개처럼 달려와 소유리와 들개 사이에 섰다. 백설도 곧 합류했다. 두 마리 진돗개의 위협적인 자세에 들개는 꼬리를 말고 물러났다. 민재와 서희가 딸을 찾아 뛰어왔을 때 그들은 소유리가 두 마리 진돗개에게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소유리는 겁먹은 기색 없이 오히려 흑룡의 등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소유라, 위험했잖아. 서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소유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흑룡이랑 백설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를 지켜줘요, 항상. 민재는 흑룡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거대한 진돗개의 눈에는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그날 밤 민재와 서희는 그들의 특별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마리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소유리에게는 마치 또 다른 부모와 같았다. 흑룡과 백설이 소유리를 자신의 아이처럼 지키는 것 같아 서희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에게 소유리는 그저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그들의 아이이기도 해. 창밖으로 달빛이 비추고 방 안에서는 소유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양쪽에는 두 마리 거대한 진돗개가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다. 어떤 위험도 그들의 소중한 아이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이. 시간이 흘러 소유리는 7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물론 흑룡과 백설이 그녀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소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쳤고 버스는 지연되고 있었다. 소유리는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 집에서는 흑룡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서희는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었다. 소유리가 아직 안 왔네. 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즉시 코트를 집어들었다.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볼게.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흑룡과 백설이 먼저 뛰쳐나갔다. 그들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흑룡아, 백설아, 민재가 외쳤지만 그들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소유리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다. 눈은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쌓였고 그녀의 작은 몸은 추위로 떨고 있었다.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엄마, 아빠.
소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희미한 실루엣이 눈보라 속에서 나타났다. 소율이는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곧 그것이 흑룡과 백설임을 알아보았다. 흑룡이? 백설이. 소율이는 기쁨에 차서 외쳤다. 두 마리 진돗개는 소율이에게 달려와 그녀를 반겼다. 흑룡은 몸을 낮추어 소율이가 그의 등에 올라탈 수 있게 했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등에 올라탔고 흑룡의 따뜻한 몸에 기대었다. 백설은 그들 옆에서 경계를 서며 걸었다. 이렇게 세 명은 집으로 향했다. 눈보라는 계속되었지만 흑룡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강한 다리는 깊은 눈도 쉽게 헤쳐나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와 서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소율이는 흑룡의 등에서 내려와 부모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 흑룡이랑 백설이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들은 내가 추울 때 알았어요. 민재는 두 마리 진돗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 백설은 꼬리를 흔들었고 흑룡은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율이와 두 마리 거대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들은 흑룡과 백설이 어떻게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새끼처럼 보호하는지 보기 위해 종종 그들의 집 근처로 왔다. 민재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에 약간 당혹스러웠지만 서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것은 애정과 보호의 이야기였다. 종의 경계를 넘어선 가족의 이야기였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노인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하얀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산에서 홀로 살며 약초를 채집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이 개들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노인이 말했다. 소율이는 즉시 흑룡과 백설을 불러 노인에게 소개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그들은 저를 지켜줘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들의 눈을 보렴. 평범한 개의 눈이 아니지. 민재와 서희는 호기심에 진돗개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항상 그 눈에서 특별한 지혜를 느꼈지만 노인의 말에 더욱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노인이 계속했다. 옛날에 진돗개의 조상 중 일부는 산신령의 수호자였다고 해. 그들은 신성한 산을 지키고 때로는 인간 세계로 내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곤 했지. 특히 어린이들을. 소율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흑룡이랑 백설이도 산신령의 개인가요? 노인은 웃었다. 누가 알겠니? 하지만 그들이 너를 특별히 아끼는 건 확실해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소율이는 흑룡과 백설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수호자였고 어쩌면 노인의 말처럼 신성한 존재의 후손일지도 몰랐다. 세월이 흘러 소율이는 10살이 되었다. 흑룡과 백설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여전히 강했다. 그들은 여전히 소율이가 학교에 갈 때 그녀를 데려다주고 집에 올 때 데리러 갔다. 소율이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허브와 꽃을 심었고 때로는 산에서 특별한 식물을 찾아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항상 흑룡과 백설이 그녀를 동행했다. 어느 늦여름날 소율이는 산에서 들었던 희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흑룡과 백설은 항상처럼 그녀와 함께였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소율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산을 올라갔고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초를 찾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 소율이는 갑자기 깨달았다. 빨리 집에 가야 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은 모두 비슷해 보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소율이는 불안해졌다. 흑룡이 그녀의 말에 반응하여 앞으로 나섰다. 그는 코를 들어 공기를 맞더니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 몸을 돌렸다. 알았어, 흑룡아. 네가 길을 찾아줄 거지? 소율이는 안도했다. 그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하던 비가 곧 폭우로 변했다. 야! 소율이는 놀라서 소리쳤다. 백설이 즉시 소율이 가까이로 다가와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려 했다. 하지만 비는 너무 거셌고
그들은 빨리 피신처를 찾아야 했다. 흑룡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바위 뒤에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는 소유리에게 그곳으로 오라는 듯 짖었다. 소유리와 백설은 흑룡을 따라 동굴로 들어갔다. 안은 좁았지만 건조했고 비와 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했다. 고마워 흑룡아. 소유리는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동굴 안에서 그들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소유리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다. 흑룡과 백설은 즉시 그녀의 양쪽에 눕고 그들의 따뜻한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소유리는 그들 사이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고마워, 너희들. 소유리는 졸리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산에는 어둠이 깔렸다. 소유리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조금만 잘게. 그녀는 중얼거리며 두 마리 진돗개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 집에서는 민재와 서희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소유리가 돌아오지 않았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에 갔다고 했어.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초를 찾으러. 민재는 즉시 비옷을 입고 손전등을 잡았다. 나가서 찾아볼게. 아마 흑룡과 백설이 데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산림 경비대였다. 김 선생님, 저희가 방금 산에서 비상 상황을 접수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있어 모든 등산로를 폐쇄했습니다. 혹시 산에 계신 가족이 있으신가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제 딸이 아직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수색팀이 즉시 출동할 것입니다. 딸님의 특징과 마지막으로 본 위치를 알려주세요. 민재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특히 소유리가 두 마리 큰 진돗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진돗개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 개들은 길 찾는 능력이 뛰어나고 주인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합니다. 딸님이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민재와 서희는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폭우는 밤새 계속되었다. 수색팀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산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민재와 서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비가 그쳤다. 하늘은 맑아졌지만 산은 여전히 위험했다. 산사태로 몇몇 등산로가 막혔고 수색은 어려웠다. 그때 마당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서희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민재야, 흑룡이야. 민재도 달려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흑룡이 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민재가 문을 열자 흑룡은 즉시 그에게 달려와 옷자락을 물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산 쪽을 바라보며 짖었다. 소유리를 찾았니? 어디에 있니? 민재가 물었다. 흑룡은 다시 한번 짖고는 산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며 민재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소유리에게 데려가려는 거야. 서희가 말했다. 민재는 즉시 준비를 했다. 그는 가방에 물과 음식, 담요를 넣었다. 그리고 수색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흑룡이 돌아왔어요. 그가 소유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 같습니다. 수색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럼 걔를 따라가세요. 우리도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GPS 위치를 공유해 주세요. 민재와 서희는 흑룡을 따라 산으로 향했다. 흑룡은 빠른 속도로 앞장서 갔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군데군데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흑룡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듯했다. 약 2시간의 힘든 등산 끝에 그들은 작은 바위 동굴 앞에 도착했다. 흑룡이 동굴 입구에서 짖자 안에서 백설의 짖는 소리가 응답으로 들렸다. 민재와 서희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백설이 소유리를 감싸고 누워 있었다. 소유리는 잠들어 있었지만 안전해 보였다. 소유라, 서희가 외치며 딸에게 달려갔다. 소유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부모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그들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소유리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흑룡이랑 백설이가 저를 지켜줬어요. 흑룡이가 이 동굴을 찾아서 비를 피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서희는 두 마리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재는 수색팀에 연락하여 그들의 위치를 알리고 소유리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수색팀은 곧 그들을 마을로 안전하게 데려왔다. 그날 밤 그들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흑룡과 백설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고기가 제공되었다. 그들은 분명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식사 후 소유리는 두 마리 진돗개 사이에 앉아 그들을 안았다. 흑룡아, 백설아, 너희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내 수호자, 내 가족. 흑룡과 백설은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마당에서는 달빛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재와 서희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특별한 가족을 바라보았다. 두 마리 거대한 진돗개와 작은 소녀. 그것은 흔치 않은 조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다. 진돗개들이 자신의 아이처럼 소유리를 보호하는 거 정말 놀라워. 서희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들에게 소유리는 가족이야. 종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지. 밖에서 흑룡과 백설 그리고 소유리는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유리의 작은 손은 두 마리 진돗개의 두꺼운 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순수한 것이었다.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두 마리 거대한 진돗개와 소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흑룡과 백설이 있었다. 자신의 자식처럼 인간 아이를 보호하는 거대한 진돗개들.